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더 가슴이 찢어졌던 건 바로 인간 같지 않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그 자리에 모인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조의금은 사람 마음이지 금액이 중요한가요? 신우의 말대로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보험금부터 챙기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도움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특히 시모는 죽은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남편의 보험금만 탐내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댁은 말없는 시아버지와 잔소리 심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땐 시댁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학원이고 뭐고 혼자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태어나고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졌는지 돈 많이 들어가는 예체능은 기본이고 공부도 참 많이 시켰다네요. 남편은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으니 크면서 차별은 더 심해졌다는데 오히려 그게 남편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독하게 공부해서 출세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정작 몰아주기를 받은 신우는 대학도 전문대를 나왔고 취업도 안 하고 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좋은 직장 다니며 모은 돈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출발이 좋았습니다. 신혼집도 분당에 얻고 결혼하고 3년 뒤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사는 데는 남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과 마찰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결혼이 일생에 한 번뿐인데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예단 그거 받고 싶어. 그건 아니죠. 집었는데 저희 둘 다 모은 돈 다 썼고 서로 예물도 반지 하나씩만 나눠 끼기로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단은 생략할게요. 남편의 말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혼수부터 예단 뭐 그런 문제로 시모는 결혼도 하기 전에 돈 하는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했냐고요? 남편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한 덕분에 따로 예단 같은 거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으로 시댁에서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돈 번다고 자기 아들 기죽인다고 하거나 신랑한테 부엌을 맡긴다느니 미운털이 제대로 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오늘 먼저 가야겠다. 왜? 늦어? 아니, 좀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반찬 해놨다고 들으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지금 가면 차 많이 막힐 텐데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내가 가면 돼. 누가 가면 어때?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반찬 들고 금방 갈게. 늘 제가 먼저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았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미리 말해주고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2달 되었을 때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로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너네 집 돈 많으니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 없는 거 아니야?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내놔봐. 시부가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사업하다가 그게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쉽게 말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저더러 투자를 하라는 시모였습니다. 말이 투자지 빚 갚아달라는 말이었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라 몸살이고 이쁨 받고 싶어서 잘해야지 하는 처지인데도 막 정이 떨어지고 도와주고 싶은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남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남편 역시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지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투자 얘기는 이제 안 하시겠지 했는데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는 또다시 슬금슬금 문자에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시지? 네? 네, 잘 지내세요. 평소엔 궁금해하지도 않는 친정부모님 안부를 물으시니 돈 때문에 전화했다는 거 따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결혼할 때 부족한 돈은 친정에서 빌렸더니 그 돈 갚으라고 성화네요. 정말 부지런히 벌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친정에 손 벌린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날 이후로 시모는 제 앞에서 더는 돈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저에게도 잘했고 또 시댁은 물론 친정에도 똑같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중 1순위는 역시나 저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난 뒤 남편은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 후 자연스럽게 설거지는 남편이 했고 저에게도 좋은 남편,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로 시댁만 빼면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경제권은 제가 쥐고 살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돈은 무조건 저한테 관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엄마. 아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세정이가 다 관리하는 거 아시면서. 툭하면 돈 좀 달라고 전화를 하는 시댁이었거든요. 저는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할 말 따박따박하며 살았더니 남편이 저렇게 말하고 나면 굳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돈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물론 돈 얘기는 안 했지만 시모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경제권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어서 별 대꾸 없이 듣고 있으면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이 없어? 어머니 말씀 다 끝나시면 대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간에 얘기하면 말대답한다고 저번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시댁에서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한 말씀을 하셔도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사니 스트레스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했더니 시댁에서도 저한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할 도리는 했어요.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부터는 아이 위주의 음식을 만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명절에 시댁에 가면 차례 음식은 제가 맡아 할 정도로 요리만큼은 정말 자신 있고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도 저한테 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만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시댁에 가면 내내 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며느리여서 그런지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불만을 제가 아닌 남편에게 했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 아무 내색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고 중간에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이 걔는 어떻게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하냐? 에이, 세정이가 무슨 엄마를 무시해요. 그냥 바빠서 못 받은 거겠죠. 아무리 바빠도 전화 받을 시간은 없다니? 회사 일은 뭐 지 혼자 다 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바쁠 때 있어요. 네가 맨날 그렇게 걔 편 들어주니까 걔가 시댁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너 계속 이러면 평생 잡혀 사는 거야. 그거 몰라? 지금이라도 경제권 다시 가져오고. 엄마,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게 맞아요. 엄마도 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내 얘기가 나와? 저는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이고 돈 계산은 세정이가 저보다 잘해서 맡기는 게 속 편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누가 하면 어때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대화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엄마여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리고 사는 아들을 이리 들들 볶는데 남편이라고 참게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남편과 시모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껏 시댁에서 일 하나 지원받은 거 없이 혼자 힘으로 돈 모으고 결혼까지 했는데 툭하면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아니면 제 욕을 해대니 시댁에 가서 시모와 대판 싸우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속이 좀 상했는지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할까? 좋지? 그래서 아들을 재우고 정말 오랜만에 마주보고 맥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기한테 쪽팔릴 때 많아. 뭐가? 뭐가 쪽팔린데? 알잖아, 우리 집. 툭하면 돈 달라고 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한테 미안해. 난 또 뭐라고.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아까 엄마가 그러더라. 영 끊고 살자고. 아마 이번이 한 100번쯤 되려나? 남편의 말대로 정말 그랬습니다. 시모는 저나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시고 본인 할 말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마지막엔 연 끊고 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나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 맞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은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참 여렸죠. 저와 결혼 약속을 했을 때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시댁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을까 봐 중간에서 애를 쓰며 살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애쓰지 마. 나도 입 있고 할 말 하고 살 거니까. 대신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야. 욕먹지 않게. 남편은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한테 무슨 피해가 갈까 봐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모가 뭐라고 하면 그냥 둬도 된다고, 저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책임감 때문에 힘든 일은 늘 자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좀 많아서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고 남편은 먼저 집에 간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빨리 가려고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원이라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네, 제 남편이 박민우 맞아요. 그런데 왜요? 사고요? 얼마나 다쳤는데요? 뭐라고요? 신발이 한짝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정신은 없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빨리 좀 가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도착하고 나서는 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 후 남편은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목에 있는 척추 일부가 골절되었다고 했고 수술받고 나와서도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일단 환자분 의식이 돌아와야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경추가 신경 쪽을 누르고 있다면서 척추 주요 부위가 손상되면 마비 증세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후유증이고 뭐고 간에 일단 눈만 뜨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제발 눈만 떠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평생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의식이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죠. 또 그 다음은 눈 뜨지 못해도 좋으니 이렇게 숨만 쉬면서 매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금방 갈 게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해줄 걸, 아니 같이 퇴근하게 기다리라고 할 걸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하원 후 아들은 엄마가 봐주셨는데 남편에게 얼른 가서 아들 좀 챙기라고 한 말이 내내 후회가 됐습니다. 사고가 꼭 저 때문에 난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 미치겠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저를 대신해서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장례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던 저는 손님들이 와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인사를 하고 그러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죠. 세정아, 이리 와, 밥 좀 먹어. 생각 없어. 손님들 없을 때 먹어. 이따 또 사람들 오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엄마 먹어. 너 성훈이 생각은 안 해? 너만 보고 있는 네 아들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엄마의 말에 겨우 정신 차리고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옆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를 의식하며 일부러 저 들으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다. 나도 조의금 내야지. 그런데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조의금은 사람 마음이지 금액이 중요한가요? 안 그래요? 이때는 신우가 얼마를 하든 아니 돈을 내든 안 내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말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뿐이었습니다. 신우 옆에서 시모도 똑같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장례 기간 내내 시댁 식구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시모였어요. 고생했다. 네. 저기 우리 정리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라뇨? 그게 보험금 있잖아. 보험금이요? 뭐 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정리해야 할 거라 말하는 거야. 일단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얘기하자. 네. 이때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고 잠도 못 자서 멍한 상태라 알겠다고만 하고 집에 왔는데 며칠 쉬라고 해놓고 그날부터 문자로 돈 얘기를 하는 시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보험금 얘기를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니? 우리도 방금 왔다. 아까 말한 보험금 말이야.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 서류 챙겨서 돈 받으면 여기 계좌로 보내줄래? 너무나 당연하게 계좌까지 보내서 달라고 하길래 시부모님도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거의 일주일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 때문에 엄마가 집에 오셔서 아들을 챙겨주셨고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렸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난 뒤 할 일은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만 그리워하면서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사망신고부터 통장 정리, 보험, 그 외에 세금 처리까지 할 게 많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도 하고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이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당분간 아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아들도 아니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와 어딘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세정아, 이제 퇴근한 거야? 엄마, 방금 왔어.
성훈이는 잘 놀아? 그럼 걱정 말어. 잘 있어.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그런데 엄마. 왜? 혹시 낮에 왔다 갔었어? 아니, 갈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그럼 나 쉴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안방문도 닫고 출근했는데 열려 있었고 남편이 서재를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가니 의자도 밖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작은 방에서 들어가도 이것저것 만지지 않았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도둑이 든 건가 싶었지만 그럼 집이 더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사라진 건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던 저는 급하게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홈캠을 설치했죠. 그런데 며칠 뒤 홈캠에 찍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와 신우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오자마자 안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방 그리고 욕실과 베란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들어온 걸 보면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고 대체 뭘 저렇게 찾는지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둘이 하는 대화를 듣고 나서야 말도 없이 집에 몰래 들어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나야. 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나도 여태 누워만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아, 네. 그러셨어요? 나도 이렇게 슬픈데 넌 오죽하겠니? 기운은 좀 차렸어? 출근은? 출근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잘했다. 근데 우리 민우 보험 말이야. 알아는 봤어? 그거부터 빨리 정리해야지. 안 그래도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곧 신청하려고요. 그래? 그거 신청하면 돈은 언제 나오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며칠 걸리지 않을까요? 신청하고 안내받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연락 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보험금을 욕심낼 수 있는지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 홈캠에 찍힌 시모와 신우는 거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니 대체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다 본 것 같은데 없네. 혹시 잃어버린 건가? 차라리 그럼 좋겠다, 속 편하게. 그런데 확신한 게 아니니 답답하네. 내일 또 와서 더 뒤져보자. 그런데 얜 보험금 언제 찾으려고 말이 없지? 엄마가 전화해서 좀 닥달해봐. 안 그래도 전화할 거야. 시모는 그 보험금이 자기 아들 돈이니까 제가 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법이 어떤지 알아보니 남편이 사망했을 때 법률론 아내의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내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거였죠. 그걸 시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줄 알고 있었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시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더 힘든 척,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척 연기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보험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었기에 이거저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시모와 신우가 도둑처럼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불쾌했고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그렇게 잘하고 신경 쓰고 살았는데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보험금만 탐내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저와 아들도 이젠 완전히 남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그래도 손주인데 어쩜 사람들이 저럴까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남편만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본심을 알게 된 그날 역대급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모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입금해준대? 곧 입금될 건데 돈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고생했다. 시모는 제가 보험금을 받으면 시모에게 준다는 줄 알고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돈이 며칠 내로 입금된다는 말에 전화통화만 했는데도 기뻐하고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시모는 저와 전화를 끊고 돈 쓸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냥 넘겨짚은 게 아니라 홈캠을 설치하고 시모와 신우가 집에 몰래 왔던 날 두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나도 좀 주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 사장한테 보낼 돈이야. 김 사장이면 그래!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했어. 투자해야지. 어느 세월에 이래서 돈 버니? 요즘은 투자야. 내 친구도 투자해서 이번에 돈을 몇 배나 번 줄 알아?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시부모님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시부모님의 억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모나 신우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마음 정리가 되기도 전에 보험금 얘기부터 했으니 말 다 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돈 가지고 난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시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남편의 보험금을 시댁에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숨값을 또 투자로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렸어요. 시모에게는 그날 이후 보험사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 돈이 나오긴 하는 거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네, 돈은 확실하게 입금될 거예요. 서류 확인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보험금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긴 그렇네. 알았다. 사실 보험금은 이미 입금이 되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에 입금된다고 안내받았지만 그보다 빨리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시모에게는 일부러 늦어진다고 했어요. 신우와 대화한 내용에서 투자금을 빨리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날짜만 넘기면 돈 가지고 재촉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늦어진다고 한 거였는데 시모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전데요. 그래. 돈 들어왔어요. 정말? 아니, 늦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왔다니 다행이다. 그럼 내 계좌로 바로 보내. 네? 왜요? 아니, 왜라니? 내 아들 보험금이든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나 주기로 한 거잖아.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성훈이까지 있는데 당연히 저하고 제 아들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아들 보험금을 네가 뭔데 가로채? 가만히 있어봐.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시모는 전화상으로도 열이 잔뜩 받은 상태였는데 찾아온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시모가 찾아왔는데 역시나 신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우는 결혼도 했으면서 툭하면 시댁에 와 있었는데 이날 집으로 신우가 온 건 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오셨어요? 뭐 오셨어요? 얼른 돈 내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못 내놓겠다?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릴 이유가 없는데요. 아니, 이게 진짜! 시모는 거의 한 대칠 기세였는데 그때 신우가 옆에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쳐다보며 신우는 고개를 저으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넌 작은 방으로 가봐 얼른. 알았어. 세정아. 말씀하세요. 나중을 생각해봐. 나한테 그 돈 필요해. 왜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설마 투자하시려는 건 아니죠? 투자가 왜? 어때서? 너 나중에 상속 안 받고 싶어? 난 우리 민우 말고 너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시모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우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 저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셨다고요? 그래. 어디 너뿐이야? 우리 성훈이도 마찬가지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제 흉을 보던 사람인데 저를 자식으로 생각했다니. 그리고 손자인 제 아들도 시댁에 가면 별로 반기지도 않았으면서 아낀다는 말까지 하니 기가 찼습니다. 내가 나만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투자하면 그 돈 몇 배로 늘어날 거고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나랑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다 너네한테 물려줄 건데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필요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 혼자 벌어서 자식 키워야 하는데 뭐로 감당할래?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돈 불려주고 하는 건데 왜 내 맘을 몰라주니? 좋게 좋게 가자. 어? 그런데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시모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돌변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었죠.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그거 불효야.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났다고 생각하니? 그거 다 너 때문이야.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 들어봤지? 그런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들 죽고 일주일을 끙끙 앓아 누웠어.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시모는 이날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라고. 네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야. 돈 문제만 아니었다면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죽음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시모에게 들었던 막말은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온갖 막말에 친정 부모님 욕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막말이나 욕을 해줘봤자 타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욕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욕일 뿐이었고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해주려면 그건 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참았어요. 솔직히 시모처럼 똑같이 하기도 싫었고요. 시모가 돈 내놓으라고 막말하며 소리 지를 때 저는 신우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지금 뭐예요? 아, 깜짝이야. 뭐 하긴요. 죄졌어요? 뭘 그렇게 놀라요? 그런데 시모가 따라 나와서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뭘 하든 말든 넌 이리 와. 이거 놓으세요. 뭔가 뒤지는 것 같은데 찾는 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여기 내 아들이 쓰던 방이야. 내 아들 물건 찾는 중인데 뭐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건인데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찾아요? 저는 접힌 종이를 천천히 폈고 시모와 신우는 그걸 빤히 쳐다봤는데 두 사람이 그토록 찾던 게 종이 한 장이 맞았나 봅니다. 시모는 제 손에 있던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는데 한번 훑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복사본이었으니까요. 그럴 줄 알고 여기 한 장 더 준비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두 사람 뭐 하시는 건데요? 작은 방에서 열심히 찾던 거 차용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집에 없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신우와 시모가 저 몰래 집에 와서 뭔가를 열심히 찾았던 건 바로 이 차용증이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할 때 3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시모와 사이는 좀 껄끄럽긴 했지만 신우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시모에게 섭섭한 건 많았지만 신우는 여동생이니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했어요.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여보, 자기야. 응? 뒤에 결혼하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글쎄, 물어보고 필요한 거 해주는 게 낫지 않아? 알았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신혼 살림으로 가전을 사주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현금을 해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누이를 만나고 들어온 날 이러더라고요. 신혼집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실은 내가 나중에 지혜 결혼할 때 집을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따로 돈을 모은 게 있어. 결혼 후 경제권은 저에게 있었고 남편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 돈까지 제가 다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따로 모은 돈은 제외였습니다. 이날 시누이 신혼집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 통장 하나를 꺼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말한 그 돈,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와 같이 모은 돈도 아니라서 남편이 마음대로 써도 됐는데 저한테 그래도 되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난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만나서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살게 되어서 자기한테 늘 고마워. 그런데 내가 혼자면 이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남편이 통장에 모은 돈은 2억 5천이었고 나머지 5천을 더해서 3억짜리 신혼집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줄 형편도 못 됐고 신우 남편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대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기로 얘기하고 집을 해준 거였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니 신우 남편이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부모님이 급히 쓸 곳이 생기면서 잠시 빌려드렸고 그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마련해주면 신우 남편이 그 돈을 돌려받을 때 돈을 받기로 한 거였죠. 신우도 꼭 갚겠다고 했었기에 남편이 그러면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신우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기한도 신우가 먼저 언제까지 주겠다고 정해서 그 날짜로 했고요. 물론 시댁과의 문제가 없었다면 기한이 지났어도 굳이 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신우가 먼저 저와 아들을 내쫓아버리자고 했거든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쫓아버리자는 건 남처럼 살자는 의미였습니다. 오빠도 없는데 그냥 둘 거야? 우리 민우 없으면 남이지 뭐. 그치? 그럼 연락 끊고 살자. 내가 알아보니까 며느리도 나중에 상속받는다던데 나는 재산 나누기 싫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 전에 보험금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차용증도 찾아서 없애버려. 괜히 골치만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시모와 신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머릿속에 온통 계산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우 신혼집을 해주면서 쓴 차용증부터 없앨 생각을 했고 남편 보험금을 챙겨서 저와 아들은 연락 끊고 살 생각이었던 거죠. 계속 연락하고 지낼 생각은 저도 없었지만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에 가도 아들 대우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장남이니까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뿐인 자기 동생도 챙겨주고 싶어 했고요. 시모의 드센 성격 탓에 제가 힘들까 봐 중간에서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더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시모 손에 들어가는 돈은 날릴 돈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핸드폰을 봤는데 시모는 예전부터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달라며 받아 썼고 소액이니 당연히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져다 쓴 돈을 다 합쳐보니 꽤 큰 돈이었죠.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돈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하니 시모는 당연히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남편이 분명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았기에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시모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모는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차용증을 모두 찢어버렸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기저기 뒤져도 안 나올 거예요. 집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야? 어디 있는데? 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차용증 없어도 소송 가능한 거. 뭐? 얘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돈 보낸 기록도 있고 돈 빌려달라고 문자에 톡에 전화 통화한 기록도 다 있어서 차용증 없어도 소송하면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차용증 찾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요. 둘 다. 그 말에 시모는 버티고 서 있었지만 신우가 겨우 시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는 저에게 전화며 문자며 매일같이 바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사정 알잖아요. 그리고 죽은 우리 오빠 생각해서 좋게 넘어가자고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1억이 있어요? 돈 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길래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한 대로 대여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었고 통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통화 녹음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돈을 갚기로 했다는 약속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까지 아주 확실하게 있었으니 소송 결과는 뻔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신우는 급했나 봅니다. 집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보험금 그거 안 줘도 돼요. 앞으로는 달라는 말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좀 멈출 수 없어요? 제발요. 집은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누가 그 집 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지? 그리고 왜 자꾸 남의 돈 뺏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갚을 돈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준다고 한 날짜도 지났고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가족 하는데 언제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 적 있었어요? 신우는 돈을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장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더 큰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남편 보험금을 받으면 투자할 생각이었던 시모는 보험금 지급일이 자꾸만 늦어지자 투자 기한 때문에 결국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험금을 받으면 그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다는 그 투자는 전혀 확실한 게 아니었고 무리한 투자 때문에 결국 시모는 돈 날리고 집도 넘어갈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세정아, 소송 때문에 전화하신 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정말로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우리 아들 보험금 그거 있잖아. 내가 정말 갚을 거야. 응?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떡하니?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아니면 우리 딸이 너한테 3억 줄 거 있잖아. 그거 받으면 그 돈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저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돈 들어오면 아니다. 내가 우리 지희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빨리 돈 주라고 할게. 시모는 끝까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험금도 신우가 저에게 줄 3억도 절대로 시댁에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으로 저는 얼마 뒤 신우에게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에게 1원 하나 주지 않았어요. 당장 급한 불 끄면 분명 또 대출받아서 투자하는데 돈 날릴 것 같았거든요. 투자가 아니어도 어디든 헛돈 쓰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올곧은 그 심정은 한결같았죠. 그날 이후 시모는 무리한 투자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결국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신우가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얻은 원룸에 함께 들어가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참 안 변해요.
결혼 전 시모가 남편에게 10만 원, 20만 원 빌렸을 때처럼 저한테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넌 무슨 애가 10만 원이 없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한테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머님께 드릴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돈 궁하다고 하면서 한 푼 한 푼 빌려 쓰셔놓고 남편한테 그 돈 갚으셨나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야 갚지. 설마 너 그 돈까지 달라 이거야? 돈독이 아주 제대로 올랐네 이거.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하면 직접 일을 해서 버세요.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딱 보니 시모가 시킨 것 같았어요. 저한테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알겠어요. 계좌 알려줘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런데 돈을 보내자마자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돈 보내는데 못 받았어요? 아니, 그게 받긴 받았는데 혹시 실수한 거 아니에요? 0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닌데? 맞는데? 3만 원 보낸 게 맞다고요? 네. 저한테 여유되는 만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만 원 보냈어요.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가요? 안 그래요? 신우가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는데 이때 신우 기분은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시모나 신우 그리고 평소 말없던 시부까지 돌아가며 전화해서 돈 얘기를 했지만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요즘 구하기 힘들어서 자리가 없다고 했고, 시모는 저녁에 고깃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돈이 급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돈이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갈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참아야지. 그리고 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하루에도 10번은 더 다짐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진짜 잘 살다 왔다고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랍니다.